오늘 밤 이 집을 떠나셔야 하옵니다. 여기는 안전지가 못하옵고 신으로서는 마마를 보호할 수가 없나이다. 제 식술마저도 보호할 수 없는 형편이옵니다. 의관을 따뜻하게 갖추시고 주무시는 것처럼 촛불을 끄고 계시옵소서. 제가 마마를 모시러 오겠사옵니다. 신과 함께 말을 타고 먼 곳으로 떠나시옵소서. 하인은 절을 하고 달려나갔다. 그리고 물시계로 1시간도 안 돼서 양이가 방에 들어섰다. 큰 키에 검정 외투와 양복 바지를 입은 양이는 더부룩하고 거친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실로 무시무시한 모습이었다. 수염 색깔도 이상했지만 파란 눈에다 머리카락도 짧았다. 눈썹은 무성했고 손등에까지 굵은 털이나 촛불 아래 번쩍이고 있었다. 그가 심부름꾼을 보내 대화를 청하자 왕은 단둘이 자리를 같이 할 시간을 정해주었다. 그해 음력 7월 7일 아침이었다. 계절은 여름이었다. 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가마를 타고 궁궐로 향했다. 하인은 궁궐 문에서 그의 도착을 고하기 위해 말을 타고 앞에 갔다. 정오가 다 돼서야 왕은 접견실로 들어가 옥좌에 앉았다. 이 방의 옥좌는 책상 다리를 하게끔 다리를 짧게 만든 화려한 의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왕은 책상 다리 대신 서양식으로 다리를 포개고 앉았다. 그는 백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그들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똑바로 늘어뜨리거나 무릎을 포개고 앉는다는 말을 들었다. 부인은 연에서 내리면서 또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고 사람들이 억지로 끌어내서 똑바로 세워야 했다. 그랬더니 치마가 넓은 원을 그리면서 활짝 펴졌다. 순이는 그 모습이 아주 아름다웠다고 했다. 부인의 드레스는 화사한 금색 비단 옷이었는데 뒤가 꼬리처럼 길고 앞자락은 널따란 레이스를 단 채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소매에 달린 레이스는 부인의 손등을 덮었다. 국왕은 진 자주색 비단 용포 차림이었고 중전은 치렁치렁 길게 늘어진 파란 비단 치마에 색색의 꽃을 정교하게 수놓고 호박과 진주 단추를 딴 노란 비단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는 목발 밑에 부드럽게 틀어올려 보석을 받고 줄새공을 한 금비녀로 고정시켰다. 새로운 혁명의 기운이 사방에서 유언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대감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사실입니다. 마을마다 들판마다 농민들은 언제라도 들고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더 이상 참고 견딜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억지로 강요당하는 숙명에 더 이상 힘과 목숨을 바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흘이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요. 샅샅이 살펴본 연후에야 문을 열어주었음치요. 외국인이었습니다요. 일하는 손에서 붓을 떨어뜨렸다. 외국 사람 옷을 입고 있던가? 아닙니다요. 나으리처럼 제대로 의관을 갖추고 있더군 입셔. 허나 얼굴은 조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요. 이름을 말하던가? 나으리께서 보시면 알 거라고 했습니다요. 외국 사람 말을 자네가 어떻게 알아들었는가? 조선 말을 하더군 입셔. 조선은 닻이 날아가고 키는 부러지고 선장은 속수무 찍인 채 바다를 표류하는 배와 같은 신세였다. 그를 비롯한 모든 조선 사람은 배를 지키면서 폭풍을 견디고 운명의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시국은 갈수록 악화됐다. 대포 8대로 무장한 1500이나 되는 청나라 군대가 아산말에 상륙해서 한양을 향해 진군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왕은 청나라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 5000병력을 파견했다. 그리하여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일본군과 청국군이 전쟁을 벌였고 조선의 독립을 천명한 온갖 죄악은 휴지가 되어버렸다. 전쟁은 결국 숫자가 많은 쪽이 이겼다. 폭도들이 거란을 메웠고 거친 병사들은 여자만 보면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중전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어떤 대답이 나오건 무조건 목을 베어 머리를 옆으로 걷어차 버리거나 창밖으로 집어던졌다.
폭도들은 계속 밀고 들어가 마침내 마지막 방에 도착했다. 그때 이란에게 두 발의 총성이 들려왔다. 그리고서 낮은 비명 소리가 뒤따랐다. 그래도 그는 이 옷차림으로 어색함을 무릅쓰고 교회로 들어섰다. 그의 옆에서는 성만이 두어 걸음 떨어져 따라 들어왔다. 벤치는 이미 한편엔 남자, 다른 한편엔 여자로 가득 차 있었다. 제단에서는 검은 예복을 입은 목사가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어느 나라 노래인지 연안으로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낯선 음악이 들려왔다. 그녀는 화려한 무늬로 치장된 분홍색의 긴 공단 치마에 짧은 저고리를 입었고 얼굴은 흰비단 면사포로 반쯤 가리워져 있었다. 인덕이 서서히 다가오는 동안 연하는 그녀에게 시선을 보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그녀가 자기 바로 옆에 자리 잡을 때까지 시종 그녀에게서 눈길을 뗄 수 없었다. 그는 경성교회의 부속실에서 목사와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높은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고 연한의 앞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었다. 연한은 속으로 이렇게 험상궂고 모양새 사나운 얼굴이 있다니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외모와 달리 정신은 지극히 고매하다는 느낌이었다. 붉은 눈썹 아래 푹 꺼진 푸른 눈, 흰 살결, 콧대가 중간쯤 무너져 앉은 듯한 높은 코, 넓은 입에 큰 이, 얼굴 생김새는 무시하고 더욱이 손과 목에까지 털이 나 있었다. 옷 속의 전신도 붉은 털로 뒤덮여 있지 않을까? 저는 기억합니다. 동생이 태어나던 날이었지요. 제가 죽순을 꺾어 놓으니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꺾인 죽순은 다시 돋아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아버님 말씀은 100번 옳았습니다. 아버님은 그때 제게 그 대나무들을 속이 빈 갈대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한 짓 때문에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버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갈대는 꺾여도 되살아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봄마다 저는 아버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알아보려고 그 대나무 밭으로 갔습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사실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버님께서 제 얼굴을 영영 보지 못하시게 되면, 제 이름을 영영 들으실 수 없게 되면 이 아들 역시 하나의 갈대였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갈대 하나가 꺾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는 다시 수백 개의 갈대가 무성해질 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갈대들 말입니다. 이제 이라는 갈대의 교훈을 이해하게 되었다. 갈대 하나가 죽어도 그 자리에는 또 다른 갈대가 자라난다. 그 갈대가 꼭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 말이다. 주옥 같은 바위와 땅이 있는 이 나라 조선. 산줄기에는 귀중한 광물이 풍부히 매장되어 있고 강줄기에서는 금빛 강물이 출렁이고 백성들의 뜨거운 마음이 바다에까지 뻗쳐 있는 이 금수강산의 나라. 이 예의범졸의 나라는 틀림없이 지구상에서 보석 같은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하필 그 지정학적 위치, 그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각국의 소용돌이의 중심이 된 나라가 조선 말고 또 얼마나 있을까? 작은 나라이지만 각국의 회전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선은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고 급기야는 일본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그러한 조선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초가지목 밑에 산다고 해서 바깥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란다. 하긴 나도 몇 년 동안에 그것을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우리는 바다에 사는 개와는 달라. 사람에게는 개처럼 움츠리고 들어가 안주할 수 있는 껍데기가 없어. 그녀도 길림이란 곳을 잘 알고 있었다. 10여 년 전 조선의 군대가 일제에 의해 해산되었을 때 수천 명이나 길림으로 갔었다.
그들은 거기서 궁과 학교를 세워 유격대를 양성했다. 그 후 그들은 한 명 또는 몇 명씩 조선으로 돌아와서 산악지대와 도시의 뒷골목에서 일제와 싸웠다. 만주로 건너간 것은 군인들만이 아니었다. 푸른 하늘과 바다, 잿빛 바위와 초록색 들판, 그리고 큰 키에 잘생기고 기품 있는 동포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변함없는 아름다움의 마술.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거지들까지도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연추는 자기 민족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키가 작고 까무잡잡한 중국 남부 사람들 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동포들의 체격과 피부색은 물론 검지 않은 갈색 눈과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운 검은 머리칼 등 여러 면에서 중국인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잊고 있었다. 아들에게 조선 민족이 자랑해도 좋을 민족이며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대단히 쾌활하고 말할 때는 재치가 뛰어나며 명랑한 노래를 즐겨 부르고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연추는 그런 말들을 목에서 삼켜버렸다. 양은 그녀를 만난 지 2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녀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녀는 여러 인종의 자식이자 혼합 문화의 상징으로서 내면의 옛 선조의 적대적 충동과 영리하면서도 고집이 세고 무례하면서도 상냥한 여러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다리에 총상을 입은 남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양이 이 환자를 맡았다. 상처를 닦고 붕대를 감는데 그 남자가 네모로 작게 접은 종이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런 식의 전원에 익숙한지라 양은 아무 말 없이 뒤로 돌아서서 쪽지를 폈다. 사흘째 되는 날, 두 번째 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졌다. 미국은 이런 폭탄을 도대체 몇 개나 가지고 있는가? 나흘째가 되자 일본은 천황이 왕위를 유지한다는 조건만을 달아 항복을 선언했다. 그는 조선인들이 뛰어달아날 때 깃발이며 국기가 속에 짓밟히고 꽃다발이 찌부러지는 것을 보았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했다. 그는 뒤돌아서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외쳤다. 만세, 만세. 연추는 더 이상 외치지 못했다. 즉시 총이 겨누어지고 총성이 울리는 순간 그는 목숨이 끊어진 채로 흙바닥에 나뒹굴게 된 것이다. 봄이 되면 대나무의 늙은 뿌리에서 푸른 새순이 솟아난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야. 인간이 태어나는 한은.